안녕하세요. 미디어 정책의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주차 강의를 하는 거죠. 12주차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까지는 이제 미디어 정책 혹은 이제 미디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12주차, 13주차, 14주차에는 제가, 정책 PR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학의 대상으로서 미디어 자체도 연구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갖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수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3주 동안에는 정책 PR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학기 분량의 강의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짧게 설명하는 걸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약간 우리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이번 주 17일부터 이제 H조, J조는 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일요일인데 금요일 날 학내에서 입학사정관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 폐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는 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H조, J조 같은 경우는 줌 발표를 하는 조들은 줌을 대비해서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제가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조 외의 조들도 참가하셔서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 24일부터는 원래 예정한 대로 교실에 와서 발표를 하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주차 정책 PR을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조금 포탈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탈에 대해서 강의를 한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돼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뉴스 이용이 얼마나 독특한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디지털 뉴스 이용 1순위 경로, 즉 사람들이 디지털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봤는데 뉴스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 뉴스 웹사이트는 직접 이제 조선닷컴이라든지 경향닷컴 이런 데 들어가서 보는 경우입니다. 40개국을 비교해 봤는데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그 나라의 신문 사이트나 방송 사이트를 가서 신문을 보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국제적 기준에서 가장 4%밖에 안 돼요. 그 비율이. 즉 한국의 시민들은 혹은 한국의 독자들은 신문이나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4%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한국은 왜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웹사이트, 한국의 경우에는 네이버라든지 혹은 카카오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소비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서비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경우인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73%입니다. 반대로 이제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이제 16%, 1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국에서의 뉴스 소비가 얼마나 국제적 수준에서 독특한 걸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의 뉴스 사이트를 직접 가서 보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대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포탈이라기보다는 검색 엔진이 이제 세계적인 일반적인 용어죠. 포탈을 보는 비율은 7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웬만한 사람들이 포탈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2000년도 이후에 당시에 네이버와 다음이 자신의 어떤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이트 내에 뉴스를 사오면서 벌어진 일이죠. 그 당시에 신문사나 혹은 방송사도 또 다른 수익원으로 생각하고 포털에 뉴스를 팔았던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 상황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즉 대다수의 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즉 검색 엔진을 통해서 소비하는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 과정에서 신문사와 포털 간의 관계에서, 아니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에서 포털의 우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해서 그때 말했지만은 포털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포털로 인한 저널리즘의 품질 하락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벌어진 이유는 포털이 이런 공정성 문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기계어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는데, 이 알고리즘은 만드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의 투명성 쟁점, 이런 것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지난주 했던 건데, 새로운 자료, 그래서 이제 2020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거는 원래 예전에 나왔는데, 최근에 이거는 그때도 말했듯이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전 세계의 미디어 소비 현황을 분석하는 리포트인데, 올해 중반에 나왔습니다. 영어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걸 한글로 번역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인 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나라의 관점에 맞게 새로운 쟁점들을 끄집어낸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보고서를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많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오늘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PR. 정치 PR은 우리가 설득이라는 현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동의 혹은 그 정책에 대한 순응을 이끌려고 하는 어떤 활동입니다. 이 정책 PR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PR을 할 때 결국은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뭐냐면은 바로 설득이라는 행위입니다. 즉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권위라든지 힘을 통해서 이거 지켜,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설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권위주의적 방법은 뭡니까? 강제라든지 권위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구속을 시킨다든지 혹은 어떤 신체를 구속하는 처벌을 하는 건 강제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있죠. 이 방식은 뭡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벌금을 물리거나 혹은 방역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을 주는 거죠.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세 번째 방법은 이른바 설득 방법입니다. 설득 방법은 뭡니까? 이른바 캠페인 같은 거죠. 캠페인.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쓰면은 왜 좋은지를 캠페인하는 거죠. 이 캠페인 방식이 바로 정책 PR이라는 겁니다. 정책 PR.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가 민주화가 민주화가 진척될수록 강제라든지 인센티브 방식보다는 설득을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많이 쓰이죠. 그죠? 그러면은, 즉, 설득의 방식이 많이 쓴다는 것은 캠페인이라든지 정책 PR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이 정보를 유통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이 캠페인을 하는 중간 매개가 뭡니까? 그것이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을 통한 어떤 정책 PR을 잘 하려고 한다면은 그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서 미디어 체계는 어떤 것이고 미디어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와 정부는 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쭉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강론으로서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왔죠. 오늘부터는 그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낼 것인가. 이 정책 PR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설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2010년대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첫 번째는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나는 것, 브렉시트 투표가 성공한 겁니다. 그때 투표율이 72.2%였고 찬성 51.9%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한 거죠. 당시에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보수당, 집권당은 I'm in, 지금 나는 이제 유럽연합에 남겠다는 이제 캠페인을 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스 존슨 같은 현 보수당 당수죠, 총리, 보트 리브라는 이런 서로 반대되는 캠페인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표를 해봤더니 찬성, 즉 브렉시트 찬성이 많아가지고 떠나겠다는 찬성이 많아서 결국은 브렉시트를 하게 된 거죠. 그죠? 이때 브렉시트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왜 영국인들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트럼프 당선처럼 영국 노동자 계급 혹은 영국의 어떤 하층 중산층 계급들이 중하위층 계급들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자신의 일자리도 많이 뺏기니까 영국의 고립을 선택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뽑으면은 브렉시트를 할 때 굉장히 정책 PR을 굉장히 잘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정책 PR을 했던 사람 중에 즉 이 보트리브 선전을 했던 사람 중에 도미니크 커밍스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전략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이런 대중 여론을 움직이는 이런 전략가들을 스핀 닥터라고 부릅니다. 스핀 닥터. 스핀 닥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커브를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커브를 넣을 때 스핀을 넣으면은 공이 이게 싹 돌면서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핀 닥터는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을 스핀 닥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스핀 닥터가 누구였냐면은 도미니크 커밍스라는 사람입니다. 도미니크 커밍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전략가, 대중 심리를 읽고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는데 천재적인 전략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정치 보좌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영화한 게 요 브렉시트라는 요 영화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화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없는데 웹사이트 그러니까 우리 어둠의 경로로 동영상 보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브렉시트라는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렉시트 당시에 이 도미니크 커밍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 브렉시트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 도미니크 커밍스를 연기한 사람이 베네딕트 컴버배트라는 요 유명한 영국 배우가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때 이 도미니크 커밍스가 했던 대표적인 브렉시트 선전 중에 하나가 Which NHS will you vote for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광고를 내보내서 영국 사람들을 홀렸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보시고 말씀하시죠.
Our NHS is at breaking point. Every week, the UK pays £350 million to be part of the EU. That's £350 million that could build one new hospital every week. £350 million that could be spent supporting our doctors and nurses. Now is your chance to take back control and spend our money on our priorities like the NHS. Vote Leave on the 23rd of June. 보셨습니까? 이게 당시 이제 브렉시트, 2016년도 브렉시트가 이제 투표가 있을 때, Leave vote, take back control, take back control, take control back. 그러니까, 브렉시트 찬성하는 쪽에서 내보냈던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보면은 두 가지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하나는 inside EU, 즉, 유럽연합에 남았을 때랑 유럽연합을 떠났을 때, 이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에 남았을 때 어떻습니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고 후진적인 거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을 떠났을 때, 아웃사이드 EU 했을 때 굉장히 어떤 할머니가 쉽게 치료받고 굉장히 좋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영국이 매주 EU에다가 3억 5천 파운드를 맨날 EU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허튼데 EU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NHS가 뭐냐면은 영국식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영국의 NHS는 뭐냐면은 National Health System이라는 건데요. 영국식의 무상의료보험입니다. 이게 영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복지국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국가로 들어가면서 영국식으로 그러니까 영국이 만든 우리식의 어떤 의료보험, 완전 무상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에게 자랑이죠, 이게. 그래서 영국이 대처정부 때 민영화하고 막 복지를 막 축소하는데도 이 NHS는 손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국민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완전히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조금 낙후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에 따르면은 이후에 남을 경우에 매주 3억 5천 파운드를 EU로 보내니까 우리 NHS 시스템이 점점점 낙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EU를 떠나면은 즉 리브 보트 하면은 보트 리브를 하면 즉 EU를 떠나는 쪽으로 투표를 하면은 3억 5천 파운드를 매주 우리가 NHS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더 혜택을 본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한 거죠. 캠페인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영국이 매주 EU에다가 3억 5천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건 사실 나중에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영국 국민들은 우리가 EU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만약에 EU를 떠나면은 그 돈이 굳을 거고, 이거는 우리의 자랑인 NHS 하면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더 좋아진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영국이 그러니까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 이 광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재적인 광고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도미니크 커밍스라는 이 전략가, 스프링 닥터였다는 겁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거짓말을 밝혔지만은 어떤 정치 캠페인 혹은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점점점 여론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 PR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책 PR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제가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설득이 무엇이냐? 결국은 영국 국민들을 설득한 건데 설득이 뭐냐면은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태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즉 설득은 바로 태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우리가 여기서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는 거죠. 즉 브렉시트 투표에서 즉 브렉시트를 하는 게 좋겠다고 투표하는 거죠.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B로 변합니다. B는 behavior라 해서 이거를 행위라고 합니다. behavior, 행위.
태도는 attitude라고 해서 이게 태도라는 겁니다. C는 cognition이라고 해서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할 때,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때 행위는 뭐 아까처럼 브렉시스트일 수도 있고, 혹은 투표행위일 수도 있죠. 혹은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사람의 태도가 변합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좋고 나쁘고 이런 태도가 변하죠. 그리고 투표를 할 때 어떤 후보에 대한 어떤 좋고 나쁘고 혹은 구매를 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한 좋고 나쁘고 이 태도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태도는 무엇에 의해서 변하냐면은 그 후보자,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에 의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어떤 행위를 유발할 때 이게 정부 지지일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일 수 있죠. 그때 먼저 사람들의 인지가 쌓이고 그 인지의 바탕에서 태도가 변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행위 혹은 기업이 원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설득은 바로 이 태도의 변화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태도가 변함으로써 어떤 원하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의 변화, 어떤 사람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 바로 설득이라는 겁니다. persuasion. 그래서 이 설득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도구성, 즉 어떤 수단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을 특정하는 거죠. 어떤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베팅하우스라는 학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설득 커뮤니케이션하는 문제 해결 또는 의사결정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관찰합니까? 힘을 통해서 혹은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죠. 우리가 권력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을 바로 권위 혹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접 위압을 강하는 경우 혹은 강제하는 경우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동물적인 방식이고 굉장히 원초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인간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바로 설득 행위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서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게 권력이죠. 권력적 행위죠. 근데 설득은 상대방이 마치 그것을 내가 원한 듯이 믿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거지만은 상대방에다가 자신이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설득이고, 베팅하우스 같은 학자는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식, 의사결정 도구를 바로 설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은 바로 그 태도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이 태도의 변화를 갖고 온 것은 기존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싫었는데 좋게 한다거나, 혹은 기존 태도를 강화하는, 나는 그 상품이 좋았는데 계속 좋아하게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 즉, 그 상품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선호, 혹은 어떤 불선호,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태도의 변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은 태도의 변형을 갖고 오는 거다. 태도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어떤 행동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려면 그것이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라거나 어떤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상품을 구매하는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먼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 태도의 변화라든지 기존 태도를 강화한다든지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도의 변화는 앞서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쌓이는 것을 바탕으로 태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의 변화, 정부 입장에서 혹은 상품 파는 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한 태도의 변화, 아니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은 그것은 구매거나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 단계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설득이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득에 기반해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광고 혹은 정책 PR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광고와 정책 PR은 사실은 이런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행위인데 이 설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고대에서부터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설득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레토릭이라는 겁니다. 레토릭. 우리가 레토릭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레토릭이 바로 설득의 기술입니다. 설득의 학문. 설득의 기술 혹은 설득의 학문이 바로 레토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 레토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굉장히 학문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때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플라톤과 소피스트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이른바 변론술, 말을 열심히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들을 수학으로 이해했죠. 플라톤은 그런 소피스트들의 설득술을 굉장히 일종의 사기로 봤습니다. 사기. 왜냐?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머니설을 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로 봤죠. 그래서 레토릭을 굉장히 저급한 것,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여는 뭐냐면은 플라톤이 평가절했던 수사학을 굉장히 학문적 수준으로 높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공동체, 이른바 폴리스에 있을 때만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고 본 거죠. 인간이 폴리스 밖에 나가면 이거는 동물의 세계 혹은 야수의 세계로 본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폴리스 내에 있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 폴리스 내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때문에 이 폴리스는 바로 정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만이 인간다워진다고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어떤 의미에선 폴리스에 사는 동물, 폴리스에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폴리스에 살았을 때만이 인간이 인간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폴리스 내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이 정치적 행위는 바로 말하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즉 말하기는 곧 타인을 설득하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인간에게 누군가를 설득하는 행위, 즉 레토릭은 인간의 정치적 행위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폴리스에 살면서 타인과 관계 맺고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봤기 때문에 이 레토릭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레토릭이 필요한 장소를 세 군데로 봤습니다. 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을 할 때.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그 아테네라는 그리스 공동체, 폴리스죠. 거기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상대로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민주정을 구현했기 때문에 연설을 해야 되죠. 이때 사람들을 연설을 통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중을 상대로 할 때 수사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도 지금처럼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됩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 역시 그 당시에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수사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얻을 것이고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다음에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그리스에서는 민주정 국가였으니까 누구나 그 공직을 맡아서 의회에서 연설해야 되거든요. 연설할 때 역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이런 식으로든지 관중이라든지 법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레토릭이라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설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설득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학이라는 것들을 정리해낸 거죠. 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수사학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이고요. 천병희 선생님이 옮기신 책이고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지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저희 딸이 이제 고2입니다. 고2인데 이제 미술 입시를 준비하는데 책 읽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 수학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책을 왜 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궁금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물어봤더니 역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책들은 어떤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을 썼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고전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읽으니까 이 책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맥락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때 보면은 이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논거 발견술과 논거를 어떻게 발견하고, 논거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걸 연기할 건가, 이런 책들이 되어 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결국은 자신의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는 개념입니다. 에토스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결국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토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의 어원이냐면은 에틱스의 개념입니다. 에틱이 뭡니까? 윤리죠. 즉, 에틱스의 어원이 에토스인데, 즉, 말하는 사람의 공신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개념이죠. 로고스는 뭐의 어원이냐면, 로직이라는 것의 어원입니다. 로직. 즉, 논리죠. 논리의 어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면 바로 말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파토스는 뭐의 어원이냐면, 패션이라는 것의 어원입니다. 패션. 이게 뭐죠? 열정, 감정, 뭐 이런 거죠. 즉,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말로만 갖고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설득할 때는 논리적인 어떤 기술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자극하는 연설을 할 필요가 어떤 레토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말하는 사람 자체의 어떤 공신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에토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결합돼야지 바로 설득의 기술이 최상위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담긴 내용이고, 이것의 근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를 설득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 정치 공동체, 즉 그리스 민주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설득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과 맥을 닿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설득의 기술은 정치 기술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키케로의 수사학이라는 개념입니다. 키케로는 누구냐면 이제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위대한 정치인. 이 사람 키케로를 죽인 사람, 키케로 다음 시대가 바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사르의 시대입니다. 케이사르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황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사르가 왜 죽음을 당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가. 로마는 원래부터 공화정으로 운영됐던 나라입니다. 공화정으로 운영됐는데 케이사르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사르가 공화주의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황제정 아우구스투누스의 황제로 넘어오는데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의 원로원에서, 그러니까 원로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의회죠.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수사학이라는 책을 쓰죠. 키케로도 수사학을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상적인 연설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쓰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연설가가 바로 이상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때 레토릭은 결국은 연설에 대한 책인데 이 연설은 거의 정치인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은 거의 사실은 말하기의 기술이지만 사실은 정치의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칼을 들고 싸우는 대신 말로 하는 싸움, 칼을 놓고 말로 하는 싸움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정치라는 게 결국은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건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레토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즉 통찰력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의무,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레토릭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의 기술,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건가, 이런 기술은 고대로부터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가지고 오랫동안 발전되었던 거라는 걸 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수사학이라는 책이라든지 키케로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말을 잘하는 것, 말을 품위 있게 얘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레토릭과 관련된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건 그러면 어떻게, 즉 정책 PR의 관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하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설득을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이런 일부만 말씀드리는데 SMCR 모델의 근거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MCR이 뭐냐면은 SMCR 모델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SMCR은 뭐냐면은 센더, 발신자, 그 다음에 메시지, 이른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채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이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죠. 채널이 미디어죠. 지금까지 배웠던 게 요 미디어, 채널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리시버, 수용자죠. 리시버, 요 R.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서 SMCR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소통이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네 요소, 센더, 발신자의 메시지,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옮기는 채널, 그 다음에 리시버, 요 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SMCR 모델입니다. 그죠? 만약에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인간을 설득할 때 각각의 요소들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할 때 설득이 잘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에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게 SMCR 모델에 근거한 설득 기술이라는 건데, 첫 번째, 근데 센더 차원, 즉 발신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설득의 기술을 높일 건가 할 때, 발신자 측면에서, 즉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득력을 높이려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공신력이 높아야 되는 거죠. 이 공신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수용자가 지적하는 정보원, 즉 발신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면은 공신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매력, 그 매력은 신체적 매력이기도 하고 심리적 매력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발신자의 카리스마, 그 사람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지금 제가 하는 강의도 사실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이 강의 내용 이게 메시지가 되겠죠. 채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유튜브가 되는 거죠. 이때 발신자 제가 하는 이 메시지,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신뢰 혹은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신자인 저에 대한 공신력과 매력과 카리스마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주면은 이 강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이 공신력은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이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 이 강의의 효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광고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시죠. 광고에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런 광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 수지 같은 걸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윌 같은 거 할 때 이런 노벨상 수상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발 광고 할 때, 즉, 대머리, 이런 가발 광고 할 때, 이더커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탈모인을 쓰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발신자의 어떤 매력도라든지, 공신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들을 이용하는 거죠. 모발 광고는 실제로 대머리가 가장 잘 이해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광고들은 사실은 발신자가 갖고 있는 어떤 공신력과 신뢰성, 친근성,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광고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결국은 소비자를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위를 사 먹어라. 비타500을 먹어라. 이 가발을 써라.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SMCR에서 메시지죠.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측면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본질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이 광고 한번 보시죠. 타이어 광고인데 타이어의 본질은 뭡니까? 안전이라든지 내구성을 광고하는데 이 광고는 엉뚱하게 타이어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싸다는 건 아마 품질이 좋겠다는 사람들의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 타이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타이어가 비싸다는 거는 사실은 타이어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타이어의 측면적인 요소죠. 하지만 측면적인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의 결론을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도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 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악플을 쓸 때 한 번쯤 고민해 보셨냐고 한번 질문 던지는 겁니까?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악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플 하지 마세요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한 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언어 교정이 필요하시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즉 악플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설득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도 어떻게 메시지의 본질을 얘기할 건가, 측면을 얘기할 건가, 메시지 결론을 직접적으로 할 건가, 이게 직접적인 거죠. 혹은 간접적으로 할 건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메시지와 관련돼서 또 다른 어떤 설득의 기술은 이런 겁니다. 초두 효과랑 최신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는 메시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은 뒤에 하느냐 이런 효과입니다. 초두 효과, 최신 효과는 사실 초두 효과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최신 효과는 가장 최신해 본 거 기억이 많이 남다는 뜻이니까 이건 미과식으로 하는 뜻인 거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미괄식,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게 좋은지, 결론을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좋은지 정해지죠. 하지만은, 여러분들과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 갈 때 자기소개서 쓰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두 갈씩, 즉, 초두 효과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도
커뮤니케이션 관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발신자가 일종의 인사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즉 자신의 소개서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죠. 이때 메시지 효과가 어떻게 하면 더 설득 효과가 좋을지 여러분들 고민해야죠. 그때 인사단 자소서는 무조건 2가식이 좋습니다. 왜? 여기 보면 이제 인사 담당자가 뽑은 최악의 자소서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시지 제시 순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2가식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 자기소개서는 막 수만 장이 들어오거든요. 수만 장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인사 담당자가 한 30초 동안 읽고 인상적인 게 없으면 그냥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인상적이고 여러분의 말할 결론을 초두에 앞에서 던져가지고 확 눈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결론을 그런 중요한 얘기를 뒤에다 하면은 인사 담당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 앞으로 자소서 쓸 때는 무조건 메시지 효과 측면, 자소서는 결국은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는 건데 결국은 이 설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던질 건가라는 질문인데 이때는 2가식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높이려면은 증거를 대야 되는데 통계가 효과적일지 이야기 효과적일지 이런 것도 메시지를 던질 때 고민해 볼 지점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까 수학을 봤을 때 설득, 즉 상대방을 설득할 때 로고스, 이성도 중요하지만 로고스, 이성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파토스,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메시지의 소구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필. 즉,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단순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감정적인 어필이 바로 소구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때 다양한 방식이 있죠. 이성적이나 감성적인 소구, 스토리텔링 소구, 위협 소구, 유머 소구, 성적 소구, 패러디 소구, 온정 소구, 비교 소구. 다양한 어떤 소구 방식이, 어필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담배 광고들은 대표적인 공포 소구에 해당하는 거죠. 공포 소구. 즉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금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연은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담배를 피면 당신이 어떻고 저떻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감정 이른바 이모션을 자극하는 거죠. 이모션 혹은 어펙트라고 하는데 감정면의 정동이라는 걸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 주세요, 후두암 주세요, 폐암 주세요는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담배라는 거 아닙니까? 즉 담배를 피면은 폐암 걸리고 후두암 걸리고 뇌졸중 걸린다는 공포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담배가게에 붙어있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공포석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담배 피면은 구강암 걸리고 후두암 걸리고 정력 퇴화되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어떤 식의 어필이 효과적인가도 우리가 메시지를 구사할 때 고민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같은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정부가 사람들에게 어떤 손 씻기라든지 혹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어떤 개인 방역 행위를 할 때 어떤 것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런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죠. SMCR 모델에서 다음 중요한 거는 채널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설득 효과를 높이려면은
S는 뭐였습니까? 발신자의 공신력을 높이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문제죠. 세 번째가 바로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이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설득 효과를 높이려면은 수용자가 신뢰하거나 선호하는 매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매체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혹은 SNS 이런 미디어 매체들 채널이죠. 채널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각 매체들의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매일 월요일 날 일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신문 일면을 우리가 이제 조선중앙이랑 한겨레 경향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를 보면은 이른바 외제차 광고, 그다음에 고가 시계 광고가 주로 보수 신문에만 실린 걸 여러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외제차 광고랑 고가 신문은 이런 진보 신문 광고는 안 실리고 보수 신문에만 실릴까요? 아마 이거는 이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외제차라든지 고가 시계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소득층일 것이랄 반면 당연히 고소득층일 것이고, 이 고소득층은 이런 진보 신문보다는 한국의 맥락에서는 이런 보수 신문을 보는 독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광고를 싣는 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광고주 입장에서 이 상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채널, 여기서는 이제 보수 신문이죠. 채널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널에 대한 고민, 미디어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고민은 뭡니까? 우리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수용자의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리시버,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설득이 잘 되냐? 이른바 설득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팔랑귀, 호구, 호갱이라 부르죠. 호갱의 조건, 저도 좀 호갱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측정이 있냐면은 첫 번째 가게에 첫 번째 물건을 고르는 성격이 있어요.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원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호구죠. 호갱이죠. 근데 이 호갱의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설득할 때, 즉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떤 사람이 호갱이 되기 쉽냐면은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 어떤 문제에서 굉장히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게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지식이 적은 사람도 호갱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존 태도가 없거나 그 태도가 있더라도 굉장히 강도가 낮은 사람들은 호갱이 되기 쉬운 거죠. 저는 주로 뭐에 호갱이 되냐면은 스마트폰, 핸드폰 살 때 호갱이 잘 됩니다. 즉 굉장히 고가인데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저는 주로 전화되는 데 쓰고 그런 기능 같은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다 그러면 그냥 믿고 그냥 사는 편이거든요. 관여도가 낮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관여도가 낮은 거죠. 그다음에 관련 지식도 굉장히 적은 거죠. 관련 지식도 적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존 태도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호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 설득할 때 그 사람의 관여도라든지 관련 지식이라든지 기존 태도의 유무를 보면서 이 사람은 설득이 잘 되겠구나,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즉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SMCR로 이루어진다면은 SMCR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어떻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시버 차원에서, 즉 수용자 차원에서 이들이 왜 설득당하는가? 이들은 왜 설득당하는가? 즉 설득의 이론이 있습니다. 설득의 이론. 설득의 이론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가령 이래서 학습 이론, 모방 이론, 인지 일관성 이론, 혹은 정교화 이론,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즉 리시버 차원에서, 즉 수용자 차원에서 왜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에
혹은 어떤 자극에 왜 설득당하는가 이걸 설명한 드린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말하기 힘든데 왜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이론들이 있어서 말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론들은 왜 사람들은 설득당하는지 이론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관심이 있으면은 관련 교과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에 관한 다양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법은 광고죠. 광고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상품을 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광고 대표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죠. 두 번째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PR, 정책 PR입니다. PR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PR의 어떤 학문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뭐 그냥 자기를 떠벌리는 게 아니라 조직, 오가니제이션이죠. 조직과 공중, 더 퍼블릭이죠. 퍼블릭 사이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PR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릴레이션이죠. 즉, 이 공중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해서 PR, 즉 이게 이제 PR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책 PR은 이때 조직이 바로 가버먼트가 되는 거죠. 정부가 공중, 즉 국민과 맺는 관계가 바로 정책 PR이 되는 거죠. 우리 행정학에서는 정책 PR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책 PR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브렉시트와 NHS 아까 봤던 그 광고도 대표적인 정책 PR 광고죠. 굉장히 왜 영국민들은 EU를 떠나는지에 대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광고였던 거죠. 정책 PR 광고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세 번째 사례는 바로 프로파간다, 선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프로파간다와 선전은 거의 구별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지금 프로파간다와 선전은 조금 약간 정책 PR은 약간 긍정적인 개념으로 프로파간다는 거짓말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악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까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혹은 설명되고 있는데 프로파간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프로파간다 책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 광고를 이거는 이제 예전에 광고했는데 당시에는 광고라 부르지 않고 프로파간다라 불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도 대표적인 어떤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실제로 프로파간다는 지금 이제 선전 선동 혹은 거짓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대중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되고 대표적인 게 나치 이런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 나치 혹은 히틀러 혹은 이제 이른바 이런 걸로 얘기되고 있죠. 이런 걸로 얘기되고 있는데 프로파간다의 원래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캐톨릭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캐톨릭과 뭐냐면은 이 16세기 때 이른바 신교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구교와 신교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교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구교도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구교도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신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구교의 교리를 그러니까 신대륙 지방에서 펼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신교에 대항해서 구교를 강화하려는 활동을 펼쳤어요. 이런 어떤 구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구교의 어떤 원리들을 퍼뜨리는 행위를 원래는 프로파간다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중에 이 광고에도 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치가 이런 걸 사용하면서 나치와 또 이제 사회주의자들 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이 쓰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체제의 선동을 쓰면서 지금은 프로파간다 혹은 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쓰는 거죠. 부정적 의미. 즉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프로파간다라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도 대표적인 어떤 설득 커뮤니케이션 예죠. 그러면은 이런 프로파간다 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전되지 않을 때 대표적인 프로파간다는 그림 같은 거였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1799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제일 제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황제가 될 때 나폴레옹이 자신을 신과 같은 결로 격상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때 이제 궁중학가였던 다비드라는 궁중학가를 이용해서 자신을 마치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신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호를 쥐고 있고, 이런 융포를 입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의 어쩌면은 황제의 나폴레옹은 신과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이 그림은 역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걸 그리게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에, 여기 나폴레옹입니다. 황제가 되기 전에 이집트에 원정을 갑니다. 나폴레옹이 원래 이제 프랑스 포병 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병이 창궐하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어떤 병원 혹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병든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 가서 뭡니까? 이 환자의 몸을 만지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왕은 신과 동격이기 때문에 왕이 병자의 몸을 만지면 병을 낫게 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사실 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환자의 몸을 만짐으로써 병을 낫게 한다는 그 프랑스의 오래된 왕에 대한 미신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폴레옹 황제는 곧 신이다. 이 이미지를 던지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은,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은, 프랑스 민중들이 갖고 있는 황제에 대한 어떤 파토스, 어떤 감정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프로파간다의 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미술 작품이 이런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지금 프로파간다를 뭘로 합니까? 그때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는 미디어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히틀러 시절에는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영화를 통해서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그때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대표적인 프로파간다죠. 나폴레옹의 프로파간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나폴레옹이 그야말로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러 갈 때 알프스를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실제로 알프스를 넘을 때 나폴레옹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즉 말을 타고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그때 궁중하고 있던 다비드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게 현실에 가깝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미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프로파간다라는 겁니다. 즉 미술 작품을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나폴레옹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정수입니다. 왜 정수냐면은 이건 나폴레옹을 그린 건데 보십시오. 이거는 나폴레옹이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상황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때가 몇 시겠습니까?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1번. 즉 황제는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이 주름을 보십시오. 황제는 새벽 4시까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왜 옷을 갈아입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옷이 꾸깃꾸깃하잖아요. 이렇게. 옷도 갈아입지 않고 새벽 4시까지 일하는 부지런한 군주라는 겁니다.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초가 다 타고 있죠. 그죠? 황제는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황제는 또 짐도 풀지 않았다는 칼을 여기에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그럼 황제는 왜 잠을 자지 않았느냐?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코드드 이렇게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코드드 나폴레옹이라는 뜻입니다. 코드 나폴레옹이 뭐냐면은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나폴레옹이 역사적인 기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로마법에서 이어져 오는 서양의 법 체제를 근대 법 체제를 확립했다는 거고 그것을 집대성한 게 코드 드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말하는 건 뭡니까? 새벽 4시까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초가 타들어가면서 나폴레옹은 코드 드 나폴레옹 민법전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일하는 성실한 군주라는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은 사실은 나폴레옹을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 같지만은 그림 곳곳에 나폴레옹이 얼마나 성실하고 국민들에서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거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바로 사실은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프로파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궁중화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찬양하고 권력자를 묘사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프로파간다가 있었다는 거죠. 현대는 어떻게 프로파간다를 하겠습니까? 더 첨단화된 미디어를 통해서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는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독재자에 대한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정책 PR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 정책 PR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깔려 있다. 그래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기술들, 어떤 식의 과거로부터 논의들이 있었고 수사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득의 기술을 혹은 설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의 즉 발신자는 혹은 메시지는 채널은 수용자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정책 PR과 관련된 어떤 모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